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몽골서 초대박 터졌다. 2. 반도체 매출의 절반을 남겨먹어. 3. 자꾸 이러면 나 미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몽골이 최근 한국에 파격적인 선물을 줄 것이라 발표해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 진출하여 도시 전체를 한국식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버리자 몽골인들은 우리가 마치 한국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워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몽골에서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렇게 주요 외신들이 온통 한국과 몽골 이야기만 하며 난리가 났는지. 한국인은 3에서 4천년 전 몽골 땅 어디에선가 살다가 남쪽으로 이동해 중국 동북부 지방을 거쳐 현재의 한반도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몽골 반점이고 또한 언어면에서 같은 우랄알타이계 언어를 쓰고 있죠. 많은 한국인은 몽골에 와서 남의 나라에 온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김새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몽골어를 들을 때 알아듣지는 못해도 마치 한국어를 듣는 것 같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죠. 몽골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13세기 몽골 기마군단의 말발굽 아래 유라시아의 모든 왕국이 초토화됐습니다. 칭기즈칸은 저항하던 서하 제국을 아예 지상에서 쓸어버렸습니다. 사라센 세계의 중심이던 호라즘 제국의 도시들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곤 무슬림 세계의 한국을 세워 직접 통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예프가 강력히 저항하자 대도시의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킵차크 한국을 세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왕조를 없애고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의 30여 년을 끈질기게 저항한 고려는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몽골 제국의 거세게 맞선 데 이어 피정복 뒤에도 왕조를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13세기 몽골 초원에는 몽골, 나이만, 케레이트, 타타르, 메르키트 등 여러 유목 부족이 말과 양떼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칭기즈칸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목민 특유의 약탈 보복의 악순환 이 되풀이되는 약육강식의 초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골족이 타타르족을 습격하면 타타르인들은 가축을 내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몽골 병사는 가축을 약탈하느라 적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얼마 후 힘을 키운 타타르족이 몽골족을 기습하고 똑같은 약탈과 보복이 반복됩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에서의 게임 룰을 약탈 전쟁에서 정복 전쟁으로 바꿨습니다. 병사들의 개인적 약탈을 금지하고 도망가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 정복하고 항복한 부족민은 몽골 우르스의 일원으로 받아줬습니다. 물론 전투가 끝난 후 약탈물은 공정하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몽골 초원을 정복하고 난 뒤 칭기즈칸이 25년간 정복한 땅은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정복한 땅보다 넓었습니다. 몽골 기마군단의 압도적 힘은 놀라운 기동성입니다. 몽골 병사들은 평균 4에서 5마리의 말을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2에서 3일 정도는 말을 갈아타며 계속 달립니다. 작은 몽골 말이지만 하루 200에서 300km까지 달리니 서울 물결표 부산 거리를 이틀 만에 질주하는 것입니다. 원정을 갈 때 병사 한 명이 1년치 식량인 소 한 마리를 육포, 보르츠로 만들어 양의 오줌보에 넣어 말꼬리에 달고 다니 다른 군대와 달리 군량미 조달 문제도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은 몽골의 기마사술, 즉 말을 달리며 활을 쏘면 화살이 하늘을 시커멓게 덮고 날아가 적의 갑옷, 방패를 뚫습니다. 이 정도면 현대전의 기총소사 수준입니다. 칼과 창을 들고 맞붙기 전에 승패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징기스칸이 점령한 나라를 보시면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부터 시작해 튀르키예와 중국을 모두 점령한 것은 물론 러시아의 사할린섬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크기죠. 거의 2개 대륙을 싹쓸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몽골족이 고전하며 점령에 실패한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몽골군의 기동성과 기마사술이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산지고 질퍽한 논이 많아 말이 신나게 달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압록강을 건너면 산성들이 늘어섰는데 고려 군사와 백성들이 산성에 들어가 농성을 했습니다. 공성기,
공성기를 쓸 수도 없고 몽골 병사가 극히거리는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려군은 활을 잘 쐈습니다. 우리 국궁은 만궁으로 둥그렇게 2번 휘었습니다. 몽골의 활보다 사거리가 길고 관통력도 뛰어났습니다. 고려의 만궁은 60m 정도가 유효사거리였습니다. 이 거리에선 성벽을 공격하는 몽골군의 어깨와 팔을 구별할 정도로 정확히 맞춥니다. 말하자면 고려군은 공격엔 약해도 산성에 몸을 숨기고 활을 쏘는 수성에는 탁월했던 것입니다. 귀주성을 공략한 뒤 7순이 넘은 몽골의 한 장군은 내가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군민은 처음 본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고려사 권백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활을 잘 쏘니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고구려군이 쏜 활을 맞았던 것입니다. 몽골의 2차 고려 침공에서는 처인성에서 살리타이가 김윤호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몽골군이 철수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목민족이나 한족과 다른 우리 민족 특유의 저항정신입니다. 양과 말을 몰며 초지를 떠도는 유목민족은 강한 자가 나타나면 그 아래에 복속합니다. 한족도 외적과는 싸우지만 일단 패하고 나면 순종합니다. 이 점은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끈질기게 외세에 저항했습니다. 지배계급만 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몽이나 임진왜란 때 보듯이 승려, 농민, 심지어 천인 계급까지 외세에 맞섰습니다. 침략자에겐 아주 당혹스러운 상대죠. 고려는 손에 넣는데 실패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튀르키예까지 모두 점령한 징기스칸의 몽골. 1000년이나 지속된 로마와 달리 몽골 제국이 90년 만에 망한 이유는 바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국과는 달리 말 때문에 근거지인 몽골 초원을 떠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정복한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못해 제국이 유지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몽골 제국이 빨리 망한 것은 건축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제국이 정복지를 통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 제국은 피라미드, 로마는 콜로세움, 중국은 만리장성과 대운하 등으로 건축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하다못해 유목민의 제국인 이슬람 제국도 로마의 건축 유산인 하기야 소피아로부터 배워서 정복지마다 하기야 소피아 모양의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에 지어진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도 같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에는 말과 텐트만 있고 건축은 없었습니다. 유목민족이어서 말을 잘 탔고 멀리 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영토 확장에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건축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몽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2000년 기준 몽골의 1인당 GDP는 50만 원 수준으로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낮았습니다. 몽골의 국토 면적은 156만 km로 한국의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도 풍부한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몽골은 땅은 크지만 국토의 무려 80%가 사막입니다.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후변화로 몽골의 사막화는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 가축을 키우지조차 못하게 된 몽골인들. 이렇게 험난한 환경 탓에 몽골의 인구수는 고작 335만 명. 기초적인 생활조차 힘들다 보니 이 세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던 몽골. 한국이 몽골에 상륙하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시면 놀랍게도 한국이 몽골에 본격적으로 상륙한 2000년부터 최근까지 몽골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제치고 기적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1인당 GDP가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적 같은 성장을 보이며 몽골인들의 삶의 질이 눈부시게 달라지자 일제히 한국을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서 제2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준 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국토의 80%가 사막으로 뒤덮여버린 몽골을 위해 몽골에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를 심어준 결과 놀랍게도 몽골에 숲이 생겼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몽골 사막에 10년 동안 조성한 수원 시민의 숲 이식생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억 원을 들여 몽골 사막 10만 M 땅에 소나무, 버드나무, 차차르간, 비타민나무 등 나무 6종 10만 4,770그루를 심었고 놀랍게도 몽골 사막 한가운데 숲이 생겼습니다. 몽골은 감사의 표시로 이곳을 수원 시민의 숲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원시뿐만이 아닙니다. KB 도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땅에 모래바람만 가득했던 몽골의 투브아이막 또 다양척드솜 군. 이 마을에 2년간 나무를 심으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 푸른 잎이 자라고 전에 볼 수 없던 곤충과 벌레, 다람쥐, 토끼 등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원주민 30여 명에게 숲과 농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토양이 복원되면서 농작물 재배도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양묘, 영농 등 각종 사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렉데브 사란토야시 55는 이 황량한 곳에 숲을 조성하겠다니 처음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라며 하지만 두 번의 계절이 지나면서 이곳엔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몽골 사막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이렇게 서울의 거리와 한국식 기와로 도배가 됐습니다. 몽골의 수도를 한국 건설회사들이 고층 빌딩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막화를 막기 위해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도입해 빌딩과 녹지의 균형을 맞추는 그린시티를 세워준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마치 한국의 도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놀라운 정도로 닮아 있죠. 여기에 더해 한국인이 몽골에 세운 후레대학교는 몽골의 카이스트로 성장했습니다. 몽골 최고의 IT 대학교로 등극하며 몽골을 최첨단 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재들을 매년 다수 배출하며 몽골 최고의 대학교로 등극했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완전히 바꿔준 한국에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엄청난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매번 한국을 위협하는 단골 상품이죠. 바로 히토류.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모든 곳에 사용되는 히토류. 중국이 지금까지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해오다 보니 한국이 중국에 매번 휘둘리며 당하고만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몽골에는 무려 80여 종의 광물 자원이 초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히토류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몽골은 10대 자원 부국으로 히토류 세계 매장량의 무려 16%를 보유하고 있고 구리는 세계 매장량 2위, 형석 3위로 엄청납니다. 또한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구리를 가지고 있는데 구리는 바로 전기차의 핵심 재료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무려 80%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구리는 한국에 정말 중요한데요. 몽골이 이를 모두 한국에 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이 차지했었지만 윈도우와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 개발된 챗 GPT가 출시한 지 2달도 안 되어 1억 명 사용자를 돌파한 것은 21세기 첨단 산업과 인류의 생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일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챗 GPT 인공지능으로 미국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그리고 회계사 시험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과제마저 챗 GPT가 대신해주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챗 GPT는 기존 검색 엔진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구축한 구글이 챗 GPT 혁신에 밀려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수년간 공부하고 연구해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챗 GPT는 불과 몇 분 만에 학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미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노태문 사장 또한 챗 GPT와 같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인공지능이
전에 없던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삼성 역시 AI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센터가 있고 챗 GPT와 같은 AI 시스템이 삼성과 스마트폰 유저가 더욱 발전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대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챗 GPT가 시장을 점령하자 중국에서도 짝퉁 챗 GPT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서비스의 경우 정품 챗 GPT보다 기술력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가격의 이용료를 내게 유도하고 있어 중국 네티즌들도 이를 비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미국의 챗 GPT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자신들도 만들겠다며 중국판 챗 GPT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에 밀릴 수 없다며 자체적인 챗 GPT 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AI 챗봇 서비스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발등에 물동이 떨어진 곳은 중국의 업체도 대만의 업체도 아닌 미국의 구글입니다. 독점적인 검색 엔진의 점유율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겨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구글 역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던 AI 서비스를 챗 GPT처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챗봇 시스템을 아무나 뚝딱 만들어낼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챗 GPT 열풍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챗 GPT가 빠른 속도로 연산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선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비디아의 A100 그래픽 칩셋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서버에 이런 A100 그래픽 칩셋 수백만 개가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100 그래픽 칩셋엔 SK 하이닉스의 3세대 HBM D램이 적용되어 있며 사실상 국산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 AI 개발의 핵심 필수 소재가 된 것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개발한 HBM은 고대역 대량의 메모리를 지연시간 없이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반도체로 인공지능 개발과 같이 정보 처리량이 많은 시스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A100 그래픽 칩셋보다 최신 버전인 H100 제품에도 SK 하이닉스의 4세대 HBM D램이 탑재되었고 엔비디아는 오픈 AI 챗 GPT에게 H100 그래픽 칩셋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70%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인공지능 서버용 D램을 개발 완료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과 유사한 지능형 메모리 D램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인 AMD에게 인공지능 서버용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삼성과 SK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수익을 내던 분야는 PC와 스마트폰에 주로 탑재되던 모바일 D램이었지만 최근에 고성능 인공지능 D램으로 시장이 지각 변동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챗 GPT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인 구글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첨단 기업들도 삼성과 SK 하이닉스에게 인공지능 D램을 주문하겠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HBM D램의 경우 일반적인 공정에 비해 훨씬 복잡한 생산 과정을 거치기에 모바일 D램보다 3배가량 비싼 단가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챗 GPT로 인한 수요가 몰리면서 기존 공급량으로 수요를 맞추기 어렵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급사에겐 모바일 D램의 공급 가격의 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HBM이 납품되고 있을 정도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AI용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꽉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파운드리 기업인 DB 하이텍이 영업이익률 46%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DB 하이텍의 2022년 매출은 1조 6천억이며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7,700억 원가량으로 대략 매출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인데요. DB 하이텍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력 반도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DB 하이텍의 주요한 매출은 전력 반도체에서 나오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그리고 전기차까지 배터리로 구동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전원과 전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입니다. 사실상 경쟁력 있는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는 한국의 DB 하이텍 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출의 절반가량을 마진으로 남기는 걸 두고도 어쩔 수 없이 DB 하이텍의 전력 반도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전자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력 반도체 시장 역시 커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DB 하이텍의 미래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챗GPT가 뜨거운 감자로 올라서며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에 사용되는 5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이 적용된 반도체들은 삼성과 TSMC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기에 팹리스 업체들은 삼성과 TSMC에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GPU와 고성능 D램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팹리스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주문을 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가 시장에 나오며 전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자 기존의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업체들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온라인 검색 시장을 챗GPT에게 내어줄 것이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특히 한번 빼앗긴 점유율을 다시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며 이미 시장을 선점한 챗GPT마저 설비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반도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빅테크 업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다간 온라인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들은 삼성과 TSMC 등 파운드리 업체에게 다른 칩셋보다 우선적으로 GPU를 생산해달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정도로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고성능 반도체 매출이 늘어 중국과 대만의 업체들도 일제히 한국의 인공지능용 반도체를 구매하길 원하고 있어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 금지를 당해 미국의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중국 당국이 자체적인 챗GPT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아 오히려 한국에겐 반도체 매출이 늘어나게 될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도 중국은 미국의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대부분의 검색 엔진과 SNS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머지않아 챗GPT마저 중국에서 사용이 막힐 것이란 전망이며 자연스럽게 자체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서버를 구축하려면 역시나 반도체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반도체 한파로 위기를 맞이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덕분에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문은 사우디와의 계약 소문만 무성히 남긴 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진행 상황도 공개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사우디 예멘 접경지역 최전선에 이미 실전 배치 중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군사 관계자들과 방산업체들까지 충격에 빠져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어물쩍거리다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중동 시장마저 점령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모래바람을 뚫고 조용히 모여드는 먹구름처럼 중동의 사막을 적시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동의 관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열기만큼 뜨겁습니다. 당장 UAE만 봐도 일본과 함께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수송기 도입 사업을 엎어버리고 대한민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UAE의 수송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고자 없던 활주로까지 만들어서 야전 비포장 이륙 시험까지 선보일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그럼에도 UAE는 이제 막 개발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수송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UAE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미국까지 내팽개쳤습니다. UAE는 미국의 지나친 갑질로 노후화된 F-16 라크 60 교체 사업이 난항을 보이자 아예 모든 사업을 취소해버리고 대한민국 KF-21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F-16 라크 60위 차기 모델로 F-35를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적어도 중동 방산 시장에서만큼은 KF-21의 미래 가치가 F-35 미상이라 평가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동에서 대한민국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지난 2월 개최된 중동 최대의 무기 박람회 IDEX에서는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동 국가들은 방산 시장의 초거대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잘 만들어진 무기를 수입해서 사용하던 중동이 자국 만보의 방향을 기술 확보와 자국 국방으로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탈세계화와 군비 증강 위 바람 속에서 중동의 안보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보 기조가 바뀌었다면 예전과 같은 방향성으로는 더는 중동 방산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 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에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즉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 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 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외산 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 기술력을 자국 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 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에나 이상적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산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현재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AE와는 4조 원대 천궁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 주둔군 홍보 명상에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감간무 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민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다면장 로켓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패자부활전 한번 못 해보고 탈락의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그래도 천무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비공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 고속 초계정 FPV 2200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메도사무디는 40초짜리 명삼 하나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해당 명삼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에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명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31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현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비궁,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에 현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현궁이 아니라 미국의 푸지엠 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8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5,000발 이상 보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 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에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현궁이 성능 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말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 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현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에 주간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현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 7급 최신의 3.5 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현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현궁에 표적을 2번에 걸쳐 면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 탄두 기술과 미세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궁 관통 탄두의 구리 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민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 위기에 처하자 물상을 짓기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모주겠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적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 또 노획 1순위의 현궁을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우디와 예멘 모두 공식적으로는 현궁 수입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은 늘 분쟁 빈도와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곳이었고 이로 인해 어떤 무기체계를 도입하느냐가 국지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전략적, 전술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비밀리에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겸양이 생긴 건데요. K239 천무가 소리 소문 없이 실전에 배치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란은 파즈르 3, 파즈르 5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성능이 처참한데요. 파즈르 3, 파즈르 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의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에서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3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즈르 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M2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즈르 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화력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한대로 파즈르 5분에 삼수십태를 3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아닌 게 아니라 천무 도입이 확민되고 사우디와 이란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비교가 본격화되자 이번엔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까지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검증이 끝난 성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중동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로템은 지난 DX 코리아 2018매서부터 K2 전차의 사막형 모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막형 K2의 가장 큰 특징은 무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에 맞춰 전차 맨진에서 발생하는 맨진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량된 배기구를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차 내부에서 가장 협소한 공간 민 조종석에 강력한 에어컨을 탑재하고 기동 시 발생하는 모래먼지를 막기 위해 캐터필러 위로 고무 덮개를 더 씌워 분진을 3단이 줄였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인 현지화를 진행하고 발전을 거듭한 덕분에 전투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중동의 사막 지형에서 K2 전차가 초유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동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에서만 현용 전력의 80%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했습니다. 석유와 달러가 뒤섞인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가만보에 개입했던 건데요. 그러나 세계적인 군사력 증감 기조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능과 합리적 민 가격 그리고 자국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미래 사회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걸 중동 국가들이 깨닫기 시작한 건데요. 부디 K239 천무부터 K2 흑표까지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격동하는 중동 방산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